2025년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뒤덮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멕시코, 일본,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죠. 그 한마디에 세계 경제가 흔들렸고 주식시장은 즉시 요동쳤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세금, 국가 간의 싸움을 결정짓는 경제 전쟁의 무기인 관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전통적 우방국들마저 관세 폭탄의 직격탄을 맞게 되었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이 모든 비용을 결국 우리가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관세라는 미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 하나의 제조 비용이 $500라고 합시다. 그런데 해외에서 비슷한 성능의 제품을 $200에 들여올 수 있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수입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국내 제조업체들은 극심한 경쟁 압박을 받게 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가 개입합니다. 해외 제품에 $3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짜리 수입 스마트폰이 갑자기 $500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국내 제품과 가격 경쟁력이 비슷해지는 거죠. 이렇게 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세에도 여러 얼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정관세입니다. 제품 가격과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수입 자동차 한 대당 무조건 $5,000를 매기는 식이죠. 두 번째는 비례관세입니다. 이는 상품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25% 관세라고 하면 $40,000짜리 자동차에는 $10,000의 관세가, $80,000짜리에는 $20,000의 관세가 붙는 거죠. 최근 뉴스에서 프라 또는 200% 관세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 관세는 원래 가격만큼 관세를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1,000짜리 제품에 100% 관세가 붙으면 $1,000의 세금이 추가되어 총 $2,000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례 관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유연성 때문입니다. 저가 제품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고가 제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관세는 과연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이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우선 관세의 긍정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명확한 이점은 국내 산업 보호예요. 할리 데이비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1970년대 말 이 상징적인 미국 오토바이 회사는 일본 브랜드들의 공세에 시장 점유율이 15%까지 추락했어요. 1983년 할리 데이비슨은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고 대형 오토바이 수입에 45%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보호막 덕분에 회사는 숨을 돌리고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1987년 할리 데이비슨은 스스로 관세 철폐를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이점은 정부 재정 수입 증대입니다. 관세는 본질적으로 세금이니까 국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죠. 세 번째는 외교적 협상 카드로서의 활용입니다. 관세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관세의 어두운 면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소비자들이 입어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과일 하나가 원래 $3였다고 가정해보세요. 여기에 $3 관세가 붙으면 소비자는 $6를 지불해야 합니다. 결국 관세라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건 최종 소비자들이에요. 수입 원자재나 부품에 의존하는 국내 기업들도 타격을 받습니다. 제빵업체가 저렴한 수입 밀가루를 사용해서 경쟁력 있는 빵을 만들었는데 밀가루에 높은 관세가 붙으면 원료비 상승으로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하고 결국 고객을 잃을 수 있죠. 국제관계 악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나라가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은 이를 불공정한 처사로 받아들이고 맞대응에 나서게 됩니다. 이른바 보복 관세죠. 그렇다면 관세는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의도했던 결과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가상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초콜릿으로 유명한 스위트랜드와 치즈로 유명한 치즈랜드가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두 나라는 서로의 특산품을 수입해서 국민들이 다양한 식품을 즐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스위트랜드 정부가 자국의 치즈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치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처음에는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스위트랜드의 치즈 업체들은 경쟁 압박이 줄어들자 품질 개선 노력을 게을리하기 시작했어요. 치즈랜드 치즈를 선호하던 고객들은 훨씬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했고요. 치즈랜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보복에 나선 거죠. 이제 스위트랜드의 초콜릿 업체들도 치즈랜드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양국이 계속해서 관세를 높이고 대상 품목을 늘려간다면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역사적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공 사례로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 정책을 들 수 있어요. 1960년대와 1970년대 현대와 기아 같은 국내 업체들은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에서 외국 업체들에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 정부는 수입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국내 업체들에게 성장할 시간을 벌어줬어요.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몇 가지 특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보호막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과 품질 개선에 투자했거든요. 반면 실패 사례로는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어요. 중국도 즉시 미국산 농산품과 공산품에 보복 관세로 맞섰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중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작 미국 소비자들도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했어요. 무디스 애널리틱스 분석에 따르면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 약 3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질 GDP가 0.3% 감소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베트남이 승자였습니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 기지를 베트남으로 옮겼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는 동안 베트남은 갑자기 엄청난 양의 새로운 투자와 수출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관세는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할 정책 도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현대처럼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대에는 관세의 파급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한 나라에서 부과한 관세가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관세 대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많은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보호막 뒤에 숨는 대신 기술 혁신과 효율성 개선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자는 거죠.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이런 이상적인 해법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이나 특정 이익 집단의 압력 때문에 관세라는 손쉬운 해결책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관세는 경제정책의 양날의 검입니다. 적절히 사용하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협상력을 강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경제 전체에 해를 끼치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정책 입안자들은 이런 복잡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앞으로도 관세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전체적인 경제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우리 소비자들도 이 복잡한 경제 현실을 이해하고 현명한 소비 선택을 통해 건전한 시장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